자그마치 70년의 계획, 그리고 20년의 건설. 정말 엄청난 시간이죠. 인도가 자국의 에너지 운명을 완전히 바꾸겠다면서 벌여온 이 거대한 도박이 마침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과연 이게 뭐길래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 걸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발표였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순간을 역사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표정에서 국가적인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죠?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원자력 프로그램의 2단계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2단계의 시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임계 상태에 도달했다는 건데요. 여기 설명처럼 이게 뭐냐면 원자로의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원자로에 생명이 불어 넣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 무엇이 그 임계에 도달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게 그냥 발전소 하나 더 짓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이례적인 일이 된 걸까요? 자, 핵심만 딱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인도 칼파캄에서 원형 고속 증식로라는 이름부터 좀 특별해 보이는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이런 종류의 원자로를 상업적으로 돌리는 나라가 러시아를 빼면요, 인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겁니다. 딱 두 나라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70년짜리 계획의 2단계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열쇠인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발전소 하나 짓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무려 1950년대, 그러니까 인도의 원자력 아버지라고 불리는 호미 바바 박사가 그렸던 거대한 국가 전략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추를 드디어 꿰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획은 마치 잘 짜인 3막짜리 연극 같아요. 인도가 가진 아주 독특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설계됐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 인도는 원자력 발전의 주연료인 우라늄은 정말 부족한데 여기 맨 오른쪽에 보이는 토륨이라는 잠재적인 핵연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1단계에서 얼마 없는 천연 우라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나면 플루토늄이라는 게 남습니다. 그럼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2단계 원자료의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전력과 함께 우라늄 233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3단계에서 인도가 가진 풍부한 토륨과 함께 쓸 최종 연료가 되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더 이상 우라늄을 수입하지 않는 완전한 에너지 독립인 거죠. 계획은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2단계에 쓰이는 고속 증식로 기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까다롭고 위험하냐면요.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쟁쟁한 기술 강국들조차 우린 못하겠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분야거든요. 인도는 바로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열이에요, 열. 이 원자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뜨겁게 작동해서 일반 원자로처럼 물로 식히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을 붓는 족족 끓어서 증발해버리니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공학적인 도전 과제였죠. 그래서 인도가 찾아낸 해답은 액체 상태의 금속, 바로 나트륨이었습니다. 열을 식히는 능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좋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나트륨이 공기나 물이랑 만나면 그 즉시 폭발해버리는 아주 다루기 힘든 물질이라는 겁니다. 인도가 여기서 정말 똑똑한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몬주라는 원자로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나트륨이 새어나와서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인도는 이 실패 사례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한 거죠. 그래서 배관이 막 얽혀있는 위험한 구조 대신에 아예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한 수영장 같은 통 안에 담가버리는 풀형 설계를 선택한 겁니다. 이러면 누출 위험 자체가 훨씬 줄어드니까 당연히 더 안전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대단한 기술적 성취, 당연히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타임라인만 봐도 이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알 수 있죠? 원래는 2010년에 완공했어야 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터져나왔고 결국 완공까지 무려 16년이나 더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2004년 처음 시작할 때 예산했던 예산은 3,500크로 루피, 우리 돈으로 한 5,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연되는 동안 최종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의 2배가 훌쩍 넘는 7,700크로 루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2,8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결코 싸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원자력이나 태양광보다 훨씬 비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쯤 되면 확실해지죠. 이 프로젝트는 당장 값싼 전기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미래를 위한 거대한 전략적 투자였던 겁니다. 자,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사건이 세계 무대에 던지는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인도의 성공이 글로벌 원자력 경쟁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건요. 한때 이 기술을 주도했던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은 지금 전부 이 경쟁에서 발을 뺐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은 너무 어렵고 안전 문제는 걱정되고 돈은 천문학적으로 드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포기한 거죠. 바로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고속증식로라는 미래 기술을 놓고 달리는 선수는 사실상 3명뿐입니다. 압도적인 선두주자 러시아, 그 뒤를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 그리고 마침내 이 대열에 합류한 인도, 이렇게 딱 3나라만 남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지정학적인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인도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죠. 그래서 이번에 만든 이 원자로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감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건 평화적으로만 쓸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겠다, 이런 전략적인 속내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어마어마한 비용, 그리고 국제적인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인도가 얻으려는 궁극적인 보상은 대체 뭘까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차트 안에 있습니다. 인도는요, 지금 쓰는 핵연료인 우라늄은 전 세계 매장량의 2%도 채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토륨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4분의 1, 무려 25%를 인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증식로가 바로 이 쓸모없어 보이던 토륨을 황금으로 바꿔줄 열쇠인 겁니다. 증식로, 즉 브리더라는 이름처럼 쓴 연료보다 더 많은 연료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원자로거든요. 이게 인도에 넘쳐나는 토리움을 우라늄 233이라는 강력한 새 연료로 바꿔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인도의 에너지를 책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70년의 계획과 20년의 건설 끝에 인도는 자국의 미래를 걸고 정말 거대하고 위험하며 또 값비싼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대한 도전이 인도를 완전한 에너지 독립 국가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그저 야망이 남긴 비싼 기념비로 남게 될까요? 이제 전 세계가 숨죽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